또 다른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내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사례들은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도 경험한 적이 있는 일반적인 경험이라는 점을 잘 기억하도록 하자. 크롤리는 뉴욕에 있는 가드너 테일러 목재 회사의 판매원이다. 크롤리는 수년 동안에 걸쳐 냉정한 목재 검사관들의 잘못을 지적해왔다. 그가 이긴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그래봐야 그에게 도움되는 것은 없었다. 크롤리 씨는 말했다. 이 목재 검사관들은 마치 야구 심판 같아요. 한번 판정을 내리면 절대 바꾸려 들지 않죠. 크롤리 씨는 자신이 논쟁에서 이길 때마다 자신의 회사가 수천 달러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크롤리 씨는 내 강의를 들으면서 전략을 바꾸어 논쟁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결과가 어땠냐고? 다음의 이야기는 그가 수업 중에 다른 학생들에게 들려주던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어느 날 아침 사무실 전화가 울렸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람이 자신의 공장에 실어온 목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군요. 그의 회사는 목재 하차 작업을 중단했으니 저희들어 당장 와서 물건을 하역장에서 치워달라고 하더군요. 4분의 1 정도를 하차했는데 목재 검사관이 불량률이 55%라고 했다는 겁니다. 상황이 그러하니 받지 못하겠다는 거죠. 저는 당장 공장으로 출발했습니다. 가는 길에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이런저런 궁리를 해보았죠. 보통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제 자신의 경험과 목재 검사관의 지식을 동원해서 등급 평가 규칙을 말하고 다른 검사관들도 목재가 등급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말했다고 설득하고 당신의 목재 검사관이 검사 중 등급을 잘못 해석했다고도 했겠죠. 하지만 저는 수업 중 배운 원리를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공장에 도착해 보니 구매 담당 직원과 목재 검사관은 몹시 기분이 상해 보였습니다. 금방이라도 말싸움은 물론이고 실제로도 싸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같이 목재를 싣고 있는 차량으로 가서 제가 좀 볼 테니 하차 작업을 진행해 달라고 했죠. 검사관에게는 앞에 나서서 이전처럼 불량품은 따로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괜찮은 물건은 다른 쪽에 쌓고요. 잠시 지켜보고 있자니 그의 조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했고 따라서 그가 규칙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재는 물은 백송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조사관은 단단한 재질의 나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 백송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지 않았고 따라서 이 소나무를 평가하기엔 자질이 부족한 조사관이었습니다. 백송은 제 전공 분야였지만 그 조사관이 목재 등급을 매기는 일에 제가 한마디 반대라도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지켜보았고 틈틈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 나무는 만족스럽지 않은지 물었죠. 한순간도 검사관이 틀렸다는 암시조차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저 앞으로 물건을 선적할 때 그 회사가 원하는 것들만 추리기 위해서라고 강조해 말했죠. 친근하고 협조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자신들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물건을 던질 때마다 계속 동의를 해주다 보니 검사관의 냉정함은 풀어지고 우리들 사이에 감돌던 긴장감은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따금씩 제가 세심하게 배려하며 던진 말들로 인해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불량품이라고 했던 물건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요구했던 것이 사실은 좀 더 비싼 등급의 물건이었다는 사실도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제가 이걸 문제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아예 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결국은 자신의 백송에 대해 경험이 없다고 인정하고 차에서 목재를 내릴 때마다 제 의견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 물건은 왜 저 등급을 갖게 됐는지 설명해 주었죠. 하지만 계속 원하는 제품이 아니면 구매하지 않으셔도 좋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원하지 않는 제품 쪽에 물건을 놓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낄 정도가 되었죠. 결국 검사관은 원하는 등급의 제품을 특정해서 지목하지 않은 자신들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 검사관은 다시 한번 목재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시 들여다보고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수령했습니다. 우리도 대금을 모두 받았죠. 이 하나의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약간의 요령과 다른 사람에게 그가 틀렸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만으로 저희 회사는 상당한 현금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얻게 된 호의는 값을 매기기 힘든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 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이미 19세기 전에 예수는 말했다. 너와 다투는 사람과 급히 화해하라. 다시 말하자면 고객이나 배우자, 입장이 다른 상대방과 논쟁을 하려 들지 마라. 그가 틀렸다고 말하지 마라. 그를 흥분시키지 마라. 사람을 다루는 수완이 필요하다. 예수가 태어나기 2200년 전에 이미 이집트 왕 악토이는 아들에게 현명한 충고를 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충고이다. 악토이 왕은 4000년 전 어느 날 오후 술을 마시는 중 망했다.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래야 얻을 게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당신 생각에 동의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두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라. 절대로 그 사람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마라.